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정말 많은 일들이 시장에 일어났었는데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간밤 미증시에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에 관한 이야기들 추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우존스가 1% 못 미치는 하락세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3%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월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감들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103달러 선입니다. 방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살짝의 조정세를 겪긴 했었지만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게 사실상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어느덧 26,7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진 이유에 관해서 시장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악재로 꼽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알트코인 흐름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700달러 선 깨졌습니다. 1,69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의 다시 한번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큰 폭의 하락세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플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어느덧 0.5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SEC와의 판결이 나기 직전 가격까지 또 한 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솔라나 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1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이 시총 하위로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 현재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도 현재 시총 상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폭격을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간밤에 큰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또 판단을 해야 할지 오늘의 코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한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한 가지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법원이 결국 SE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 신청에 관해서 승인을 하게 됐고요. 향후의 일정에 관해서 조금 종합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긴급 알람이 떠서 제가 한번 일어나 봤더니 결과적으로 SEC의 항소 신청을 토레스 판사가 승인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 더블록에서 전해왔고요. 일단은 SEC에서 이제 항소를 할 것이다,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는 났었는데 사실 이게 중간 항소이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레스 판사는 SEC에게 중간 항소에 관해서 승인을 할 테니 관련한 서류에 관해서 제출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리플 커뮤니티는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측에서는 SEC의 중간 항소에 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SEC는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라는 보도까지도 현재 나왔습니다. 항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어찌 보면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들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플 판매 계약에 관한 이제 증권성 여부에 관해서 우리도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정확히 이제 SEC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쟁점이 되는 소송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전에도 3년간 기다려온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에 관해서 이제 불만족한다라는 SEC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년까지도 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SEC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칠 만한 판결에 관한 지연을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었던 거였을까요?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요. 오늘의 코인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제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저는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좀 기분 좋게 시작해 보고 싶었는데 간밤에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판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위해서 또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또 시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지영의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절대 끝나지 않을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금리 인상이. 하지만 이제 이 대목에 와서 금리 인상에 관해서 또다시 대두가 되는 이유들은 사실상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리플에 관한 이슈들도 있었고 또 추가적인 악재다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스페이스X, 즉 전 트위터가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시경제의 먹구름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드리웠다라는 그러한 판단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비트코인 시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료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분석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뉴욕 증시는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선을 넘어서서 104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면서 사실상 이 투자 시장 자체에 굉장히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 포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한 헤드라인 자체를 미국에 있는 국채 수익률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국채 수익률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다뤄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국채 경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상 30년물, 미국의 30년물 국채 경매 수익률 뿐만 아니라 국채 경매 시장이 굉장히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 거시경제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자료를 보실 텐데요. 우선은 그 전날 나왔었던 페드의 매파적인 발언, FOMC 7월달 회의록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의록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발언 모두 다 있었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장기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빡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생각할 수 있다는 발언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페드의 부의장이었던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공개 직후에 나는 페드의 파이프라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있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자료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우려가 되고 있는 장기 수익률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이고요. 이 수치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와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큰 수익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국채 자체의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경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들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전날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레리 서머스라고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재무장관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 넘어서 4.7%까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게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았고 고공행진을 했고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장기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어났던 건데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제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적으로의 예측력이 굉장히 좋은 인물인데 그 인물이 또 한 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또 말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10년물 수익률이 어떻고 뭐 2년물 수익률이 어떻고 이런 게 뭐 사실상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게 사실상은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채권 수익률도 한번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비교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15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수익률이 4.75%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높은 수치죠. 4.75%로 최고치를 달성을 하기도 했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역시도 이제 제로 금리 정책을 깰 수 있는 상한선을 조금 다시 한번 수정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몰리면서 글로벌 채권 수익률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 문제가 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나 채권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서 부동산 붕괴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일단 부동산 청약을 했는데 아예 부동산이 이제 지어지다가 그 상태로 스탑이 된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현재 결과적으로 금융 위기가 전 세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모기지 금리도 7%를 넘어섰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어떤 거냐면 미국 주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대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집을 살 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그 금리를 내면서 또 장기에 관한 또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0년 동안 주택 담보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그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상품의 수익률이 정말 팬데믹 이후에 고공행진을 하면서 무려 7%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역시도 주택시장 붕괴로부터 파생된 그러한 하나의 경제 위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이 월가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모기지에 관한 대출 상품의 수익률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가 넘어서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건데 7%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까지도 집을 살 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타격이 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들 계속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금리 또 국채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 자산이 들어올 수 있다.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하나 우려될 만한 상황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800억 원이 넘는 미국채를 사들였는데 이게 손실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이들이 손절하고 나갈 경우에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막힐 것이고 미국에 관한 국채 수익률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보자면 미국의 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국채에 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증권 시장에서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 때문에 그에 관련한 관련 주식들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상 이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났을 때 결과적으로 돈을 끌어올 만한 거는 세금으로밖에 없는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세금을 그만큼 걷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양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잔고, 미국의 어떤 잔고가 바닥났다라는 두려움들이 사실상 이 대출 시장에도 또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 자체 또 투자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염두는 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다양한 방면으로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의 상황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들 간밤에 상당히 많은 또 중요성으로 대두가 됐던 이슈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거시경제에 관해서 항상 놓치지 않고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지영의 인사이트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암호화폐 시장에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에 관한 주제 오늘은 한번 뽑아왔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제가 시간이 부족할까 봐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저도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좀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간밤에 비트코인 시세가 26,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 단계에서 두려움 단계로 현재는 좀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하지에 관한 해석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거실경제 위험성이 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SEC가 항소를 제기한 부분들을 토레스 판사가 승인했다라는 부분들,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나마 리플의 호재로 현재 끌고 왔었던 시장인데 그러한 희망들이 어느 정도 좀 소강이 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잔잔한 악재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전량 매도와 같은 그러한 악재들도 좀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변동성이 없었죠, 시장이. 그런데 이 시장에서 매도하는 실제 세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글래스노드에서 이번 주에 내놓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예측치가 좀 맞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게 카이코 분석인데 일단 이 지표 자체는 시장에 좀 유동성이 없다, 시장이 굉장히 잠잠하다라는 걸 좀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이고요. 글래스노드 리포트로 이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보시면은 시장 자체에서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평균치를 좀 나누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유동성이 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감소시켰고 또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좀 상승시켰다, 좀 더 담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물량은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이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랠리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덜어낸 거고 이 단기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더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투자자들의 평단가가 조금 갈리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투자자들의 평단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이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라인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고 집중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 지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 대비 투자자분들의 이익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를 좀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6개월에서 12개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8월 달부터 2023년도 2월 달까지 매집한 투자자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시장이 또 FTX 사태, 테라 루나 사태로 굉장히 큰 공포감이 있었던 사태였거든요. 그때 매수를 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수익권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기준선이 가운데 기준선 위쪽에 있으면은 수익 상태, 아래쪽에 있으면은 손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8월 달 그리고 2023년도 8월 달까지 1년 동안 매집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인데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약간의 손실 상태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8월 달부터 매집했던, 그러니까 시장에 불장에 들어왔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엄청난 하락 상태, 엄청난 손실률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래스노드에서는 만약에 이 투자자들별로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 라인을 체크하고 만약에 그 라인을 깨지게 될 경우에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라인들과 비슷하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의 폭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가격 자체가 28,000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8,000달러 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적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 위험 비율은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된 투자자들의 매도 위험까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선을 깨지게 되면은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 시장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굉장히 무관심과 피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글래스노드는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관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 자체에 관한 단기적인 매도 압력에 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공급량 중에서 어떤 공급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랫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공급량 비율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단기 투자자들의 공급량 비율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간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없었던 것들이 조금 해석이 되는 그런 온천이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간 우리가 한두 달 동안 시장에 변동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했었던 장기 투자자들의 공급량 비율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글래스노드가 찝어줬었던 28,600달러 선이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 단기 투자자들의 평단가 부근들을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이 시장에 매도하는 세력들은 비교적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가득 차서 제가 여기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시장에 또 좋은 이슈들이 이어져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